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딜타이 얘기하고 있는데, 딜타이가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 정리하면 저런 얘기죠. 19세기 말에 자연으로 몰려가는 시대에 자연을 아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뭐 아는 게 없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와 같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몰려가는 어떤 서양의 19세기 초반서부터 19세기 말까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잠시 떠올리는 게 해석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요. 딜타이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 19세기 말에 있었으니까 그보다 한 몇십 년 전부터 진행됐던 자기네들 어떤 세계, 자기네들 시대, 19세기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겠죠. 19세기 초반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칸트가 19세기 초반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칸트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칸트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반짝이는 거 두 개예요. 반짝이는 거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칸트가 자신의 묘비에 쓸 구절을 갖다가 미리 적고 나서 적고 죽는데, 묘비명에 써인 구절이 지금도 이제 남아있죠. 독일,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인데요. 퀘니스베르크 인근에 칸트의 묘비명.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 반짝이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 하늘의 별빛이에요. 저 하늘의 별. 그것도 반짝이죠. 별. 또 하나 반짝이는 거 있는데 뭐하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덕법. 도덕에 대한 어떤 의식이에요. 도덕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짝인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반짝이는 게 두 가지죠. 별과 이제 도덕법인데요. 여하튼 이야기를 통해서 칸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런 얘기였어요.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하나임에 분명한데 유감스럽게도 둘인 걸로 보여요, 인간에게. 둘. 하나는 뭐냐면 별이 얘기하고 있는 자연세계. 자연세계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분명히.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덕법. 내 마음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도덕법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세계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세계는 분명히 하나인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칸트는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뭐냐면 분명히 이 세계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예요. 자연세계와 뭔가 이 도덕세계는 두 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 텔레비전 연습곡이 있죠. 여러분들 끝났죠. 내 남자의 여자인가 아니 내 여자의 남자인 뭐 있죠. 하여튼 내 남자 여자인가요? 헷갈려요. 저는 보지는 않고 한두 번 봤는데,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뭐냐면 저거예요. 거기 그냥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끌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뭘 좋아해요. 어떻게 충동이라고 표현돼서 근데 저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즉 도덕적인 어떤 외침도 아울러 존재해요. 인간의 어떤 인간이 만든 드라마 가운데 많은 부분 뭐냐면 자연적으로 끌림이 얘기하고 있는 자연색의 어떤 목소리와 더불어 도덕적인 어떤 외침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이 느낌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복선 구조는 대부분 다 어디서 마련되냐면 이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자연색. 만약에 자연세계의 목소리만이 드라마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뭐냐면 거의 멍멍이 들리게 충동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아울러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뭐 보고 있었냐면 인간에게 분명히 세계는 하나인데 딱 하나인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두 개예요. 자연세계와 도덕세계.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과제는 뭐냐면 사명은 지금 두 개인 세계를 갖다가 뭔가 어떻게 하나를 버리지 않고 이 힘들게 지금 끌고 나가겠죠. 두 가지 세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이거. 가랭이가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끌고 앉아가서 언제까지 가냐면 언젠가 장차 하나의 세계가 될 때까지 인간이 뭔가 이 진보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과제라는 게 저거죠.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세계를 갖다가 두 개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세계를 갖다 언제 하나로 뭔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은
이 진보나 발전을 갖다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칸트 철학의 과제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와 이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극복, 지향이나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거, 거기 있었어요. 칸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명한 사상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 칸트의 매력이 있어요. 즉, 두 개의 어떤 세계와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세계를 뭔가 이 종합해 나가기.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2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게 그 뒤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 알다시피 헤겔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막스도 등장해요. 이 헤겔은 칸트보다 한 20여 년 뒤에 살면서 이 칸트가 뭔가 이 모색하던 지금처럼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인정과 더불어 뭔가 인간의 어떤 장체적인 과제로서 하나의 세계를 뭔가 종합해 나간다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헤겔은 조금 과도하게 밀고 나가요. 성급하죠. 뭐냐면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갖다 헤겔은 좀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뭐 했냐면 일단 세계는 하나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의 세계를 갖다가 헤겔이 만들어내는데 뭘 주로 해서 만들어내냐면 이 두 가지 세계 가운데 특히나 자연 세계가 아니고 또 도덕이나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의식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뭔가 자꾸 하나의 세계를 뭔가 나가려고 애써요. 이제 칸트에 비춰보면, 칸트와 비교해보면 헤겔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야망이 앞선 거죠. 하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질주나 하나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좀 앞섰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칸트는 뭔가 보다 현실적. 왜? 지금 누가 봐도 두 개의 세계에 뭔가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칸트는 인정하고 있었는데 헤겔은 인간의 현실을 갖다 잘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좀 앞서. 반면에 막스는 헤겔 철학 젊어서 연구 많이 했어요. 특히 헤겔의 변증법 연구 많이 했는데요. 이 양반은 이 헤겔의 변증법을 갖다 연구하면서 막스가 뭔가 가졌던 문제식은 뭐냐면 헤겔 이 양반 얘기 다 맞는 것 같은데 변증법 얘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이 도덕이나 의식을 통해서 뭔가 이 세계가 하나 된다는 거 그거 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뭘 통해서 뭔가 하나의 세계를 갖다가 막스가 뭔가 요구했냐면 도덕과 의식이 어떤 반대쪽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 물질이었어요. 보통 막스 말로 하면 물적 토대라고 그러죠. 이 물적인 토대를 통해서 뭔가 이 하나의 세계로 가는 거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이 막스의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 특히나 변증법과 결합한 거기 때문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줄여서 이제 변유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19세기 초반서부터 19세기 중반쯤이죠. 막스가 19세기 중반쯤 인물이니까 19세기 중반쯤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하나 관찰할 수 있냐면 칸트나 헤겔, 막스를 거치면서 칸트가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어떤 세계를 갖다 존중해서 뭔가 이 두 개의 세계에 서 있는데 장차 인간의 과제는 아마 하나로 가는 걸 거다 그런 어떤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뭔가 이 유명한 사상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헤겔이나 막스는 어느 한쪽에 뭔가 이 치우치고 있었죠. 어느 한쪽에. 한쪽은 뭔가 이 도덕이나 의식에 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물질 쪽에 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세상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었냐면 딜타이가 살던 19세기 말까지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딜타이에게는 하나 더 과제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주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등장이었어요. 즉 이와 같은 어떤 사상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살면서 딜타이가 19세기 말에 이에 부가해서 자연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갖다 이해하려는 어떤 생각이 세상의 전면으로 뭔가 등장하자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다시 누구에게 뭔가 이 눈을 돌리게 되냐면 칸트에게 눈을 돌리게 돼요. 칸트에게.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보다 좀 앞섰던 헤겔이나 막스 이들도 뭔가 이 부족한 걸로 보이고 뭐가 그나마 뭔가 이 괜찮아 보였냐면 지금처럼 두 가지 세계를 갖다 보고 있었던 칸트의 목소리가 좀 더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딜타이가 19세기 말에 비교적 젊었을 때 뭘 주로 연구하냐면 칸트의 이 책 가운데 이 판단적 비판을 갖다가 많이 연구해요. 판단적 비판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서문이 있는데요. 서문이 꽤 길어요.
두 개의 서문이 있는데 칸트 철학의 전 체계를 갖다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문인데요. 이 서문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이와 같은 어떤 두세 개의 어떤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두세 개의 어떤 그 지향이라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다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딜타이가 뭘 갖다 결국 그 문제지로 잡냐면 자연 말고 자연을 갖다 이해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뭔가 알 수 있는 뭐가 있나 보다 그런 짐작을 해요. 자연을 아는 거 방식 말고 뭐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방식 뭐 있다는데 딜타이가 붙잡은 어떤 그 가장 그 치열한 단어는 뭐였냐면 체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체험. 즉 자연을 아는 방식 말고 뭔가 아는 거 뭐 있냐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그거 있다는 얘기예요. 체험. 이 철학사가 이가 보통 그 26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서양 철학사 책 그 어떤 책을 봐도 그 철학 내용을 이렇게 봐도 체험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 등장하는 철학 이론을 갖다 들으려고 그러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과거 플라톤도 없었고 데카르트에서 나올 리가 별로 없죠. 칸트도 없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철학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딜타이는 이 체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철학적인 주제로 안 보이는 거, 그 단어를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여러 번 뭔가 생각해봐요. 왜 그랬냐면 자연을 아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아는 거, 그거 한번 찾으려는 어떤 노력이 지금 체험 개념에 대한 어떤 관심 그걸로 이제 표출되는 거죠. 왜 체험이 문제가 될까 이거? 응? 여러분들이 아마 이 대목에서 뭘 하나 생각해봐야 되냐면 딜타이의 어떤 고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저런 얘기하죠. 요새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냄새가 불투명해지긴 했지만 386 그런 얘기 해요. 386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한 지가 10여 년 됐기 때문에 그 단어의 본래적인 뜻도 뭐 있었을 텐데 많이 퇴색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비판도 많이 받고 말도 많은 어떤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는 꽤 그 단어의 어떤 등장 시대에 비춰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 컴퓨터가 막 등장해서 뭔가 286 컴퓨터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86 나오고 486 나오고 지금은 펜티엄 3에서 뭐 나오는 시대긴 하지만 386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컴퓨터가 막 등장해서 뭔가 막 개량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 단어.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80년대 뭐 학번이고 뭐 60년대에 태어나서 뭐 30대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386 컴퓨터라고 얘기되는 그 물건이 먼저 있었고 그에 빗대어서 어떤 세대를 갖다 특징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진 장치죠. 아울러 물론 70년대와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어떤 그 정치 질서와 연관된 어떤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연적인 어떤 질서로만 뭔가 세상을 아는 것만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방식이라면 이런 얘기하면 조금 썰렁해져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386 세대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에 뭔가 함께 놓여 있어 함께 뭔가 느끼고 있었던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공유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 갖고 있는 어떤 온몸으로 뭔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정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굳이 말로 풀면 뭐냐면 정서니 뭐 체험이니 무슨 공유 지평이니 여러 말로 하겠지만 결국 뭐냐면 그냥 체험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딜타이는 자연 세계를 아는 방식 말고 다른 식으로도 뭔가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뭔가 이 공간과 어떤 특정한 시간대 안에서 뭔가 놓여 있어 갖고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공유된 어떤 그 체험 지평 그걸 물고 들어와서 뭔가 아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아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되는 거 그걸 딜타이가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체험이라는 단어를 갖다 하나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12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딜타이의 해결책은 바로 거기 보게 되면 체험 개념이었다. 그런 얘기죠. 거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요. 하여튼 딜타이의 해결책은 바로 체험 개념.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아는 어떤 다른 방식 하나 모색해보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요, 연구 경험론에서 얘기하는 경험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우리가 보통 경험은요,
경험은 어떻게 보면 경험 그러면 색깔이 조금 너무 넓어갖고 어떻게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이 경험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실험하는 경험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관찰하는 경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몸소 어떤 현실에 놓여갖고 뭔가 몸소 하고 있는 그 체험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어요. 경험 안에는. 근데 지금 딜타이는 실험하거나 관찰하거나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온몸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경험, 온몸으로 하는 경험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시간 속에서 뭔가 가졌을 어떤 공유된 감각 같은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어떤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삶, 실존이겠죠. 실존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게 지금 굳이 얘기하면 체험이고요. 실존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냥 뭔가의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관찰이나 흔히 제3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넓은 차원의 어떤 그걸 다 포괄하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국 경험론에서 생긴 경험이겠죠. 영국 경험론이나 근세 영국 경험론이 조금 물론 지금 이론이 등장했던 그 당시로 보면 의미는 있지만 요새로 보면 좀 썰렁할 수 있는 게 거기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경험으로 처리하는 순간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는 좀 있죠. 그 당시 등장했을 때는 의미는 있지만 요새 시각으로 보면 좀 한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경험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 이와 같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갖다가 딜타이가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죠. 거기 12페이지 보게 되면 새로운 주제 하나 등장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체험을 통해서 뭔가 뭘 아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딜타이가 모색했었나 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과제는 체험이란 그럼 딜타이에서 뭐냐 그런 어떤 질문이 되겠죠.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생각이 있는데요. 체험이라는 개념 안에 딜타이가 잡아놓은 건 그 제목에 있지만 직접성과 통일성이었어요. 이때 얘기하는 직접성이라는 건 이 무슨 뜻이냐면 직접이라는 말이 하듯이 뭐냐면 내가 몸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누가 대신하는 거 아니고 내가 몸소. 우리가 80년대에 내가 몸소 살았어요. 누가 대신 산 걸 통해서 뭔가 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몸소 살았죠. 그리고 내가 몸소 산 직접적인 어떤 체험, 그 체험들이 뭔가 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오고 있냐면 뭔가 하나의 어떤 시대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통일적인 어떤 모습, 그걸 갖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통일성. 그래서 이제 이때 얘기하는 통일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말로 하면 시대 정신 같은 건데요. 시대 정신. 그래서 우리가 딜타이 어떤 체험 개념 안에 지금처럼 두 가지 어떤 성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내가 몸소 한다는 거와 내가 몸소 한다는 그게 나만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당시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뭔가 이루고 있는 어떤 근간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몸소 체험이 뭔가 이 시대 정신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 있을까요? 그런 거 있나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그런 거 어딨어. 내가 몸소 하는 건 수준 주관적인 거고, 이건 객관적인 거지. 무슨 딴소리야. 그럴까요? 이 직접성, 그럼 이건 보통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고. 그럴까요? 이건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객관적인 그런 걸까요? 응? 이렇게 나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어떤 세상,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 있냐면, 나의 어떤 참여나, 나의 어떤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향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음식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한테 뭔가 음식점 뭔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래, 좋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인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굳이 우리는 비 오는 날 무릎 쓰고 어디 갔냐면 우산 받쳐 쓰고, 마실 때는 그걸 좀 찾아가려고 애써요. 뭐하죠? 나의 입의 체험을 갖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관적인 체험인 걸 그냥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직접 뭔가 이 마실 때 좋대 이거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몸소 체험을 한번 작동시켜 보려고 애써요.
이 뭐냐면, 나의 어떤 직접 체험과 더불어 뭔가 이 어떤 그 공유된 어떤 시대 체험이라는 거, 두 가지가 뭔가 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개념이 딜타이의 체험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연일 하나 조금 뭔가 이 속고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나의 뭔가 이 직접 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 공통의 어떤 지평 같은 거, 그거 뭐 있단 얘기예요. 그 뭐.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 이야기, 바로 이제 그 체험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딜타이가 뭔가 보고 있었죠. 거기 그 12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딜타이의 체험 개념은 그의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 이를 주로 논하는 책이 그의 전집 제7권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 구축인데 이 중 핵심적인 부분이 몇 년 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여기서 보면 체험은 우선 나의 체험이어서 직접적인. 체험은 그대로 내 것. 내가 하는 거죠, 몸소. 체험은 그대로 내 것이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감정을 그와는 다른 감정에서 다시 겪을 수가 없고, 어떻게 딴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고, 내가 한번 한 체험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새로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죠. 다른 감정에서 다시 겪을 수는 없고. 내가 직접 수행하는 체험은 따라서 대체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직접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죠. 대체 불가능. 체험에 대해 마지막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도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따라서 최후적이라는 뜻. 이제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죠. 내 몸소 하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체험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하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체험 거기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도 제가 떠들었지만 저런 얘기 우리 했었죠. 뭐냐면 이 군대 간 사람이 갖는 어떤 그 군대 체험, 군대 경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 이 병영 체험하는 거 있죠. 며칠간. 병영 체험은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병영 체험 직접 했다고 뭔가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 군대 직접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로 놀이처럼 간 거예요. 놀이처럼 한 2, 3일 간 거죠. 얘가 군대나 경험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헛방이에요. 군대를 갔다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직접 체험은 어디 있냐면 지금처럼 여기 있어요. 한 2, 3년 정도. 전 실제로 한 반년 전인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썰렁한 경험 하나 있는데요. 어딘가에서 무슨 판단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일부 대학원생들이 특히나 여성이었는데요. 이 공부 열심히 해 보이는 어떤 그 여성 대학원생들이 예를 들면 제가 군대 체험과 뭔가 이 병영 체험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 하니까 저런 얘기, 다 좋은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가 조금 좋아지려면 예를 들면 지원병제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응? 의무병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군대가 좋아지는 건 지원병제나 뭔가 의무병제 그걸 고민하는 데 있지 않고, 제가 언제든지 떠들었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대한민국 남자는 대부분 다 저건 인정해요. 한반도처럼 뭔가 지금의 어떤 그 지금의 정치적이거나 뭔가 이 어떤 그 반도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대충 좀 억울하긴 하지만 한 2년 정도 가서 뭔가 이 군대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별 유감은 없어요. 뭐 그걸 5,000원 주든 5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별 유감은 없어요. 가서 할 생각은 언제든지 있는데 문제는 어딨냐면 언제도 얘기했지만 2년 동안 나의 육체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얘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그 여성 쪽에서 보면 군대 가면 몸이 힘들겠죠. 아니에요. 그 몸이 힘들면 차라리 좋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는 어디냐면 그게 있는데 갔다 오지 않은 분들,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군대 얘기를 들으면 뭐 생각하냐면 군대는 그 벅벅히 비 오는 날도 뭔가 우비도 안 쓰고 우산도 안 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 거다. 불쌍하지. 거기에서 어긋나요. 대한민국 군대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는 뭐냐면 최소한 뭐 있어야 되냐면 병사들이나 쫄병들이 뭔가 최소한 훈련 받은 다음에 밤에 잘 때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거기에 있어요. 마음을 갖다 조금 뭔가 인정해 준 데 있죠. 직접 어떤 군대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군대 문제 얘기하면 저런 얘기, 그래 그 무슨 뭐 지원병제 이런 거 하면 풀리지 않을까. 거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어디 있냐면 직접 갔다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어떤 분명히 있어요. 군대라는 어떤 그 현실체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 군대의 어떤 최대의 문제점이 지금처럼 사병 개개인들의 어떤 그 독자성이나 뭔가의 어떤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의 문제죠. 그걸 갖다가 조금 인정하지 않는 데 있고, 반면에 그냥 이 군대 체험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멀어질 수 있는 직접 체험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마치
그냥 끌려왔기 때문에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짐작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런 얘기인데요. 직접 하는 어떤 그 문제, 그걸 갖다가 지금 그 딜타이가 건드리고 있었어요.